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면허 정지를 일시 유예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침묵하고 있고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고 진료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도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을 시행한 지 18일 만에 첫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글과 애플, 메타가 첫 대상인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단순 업무를 도맡았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 인공지능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AI 반도체가 핵심인데 사람의 작업 모습을 보고 스스로 학습해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제조 현장에서의 활약이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도 사과꽃 개화 시기가 평균보다 열흘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온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해도 저온 피해와 탄저병으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30% 가까이 줄어든 만큼 정부는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를 관리해 같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보류했지만 전국에서 의대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수련병원 소속 교수 430여 명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했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자체 설문에서 최소 450명 이상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히는 등 앞으로 동참하는 교수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물밑 작업에 몰두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이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와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전공의들은 침묵하고 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교수단체도 정부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 공백으로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환자들은 매일 외주를 타는 위태로운 심정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고관절 협착증 증세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은 정화순 씨. 다리 통증은 나날이 심해지는데 예약이 차일피일 미뤄져 검사 받기까지 한 달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2월 6일 날 수술하고 다리가 아파서 21일 날 예약했어요. 재활의학과. 며칠 날 연기됐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연기됐다고. 아픈 사람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의료 공백을 가까스로 메우던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에 동참하면서 환자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진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 의료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허리 협착증이 있어서 걷는 게 너무 저리고 그래서 이게 어렵게 예약하고 왔습니다. 지금 한 40분 지연이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나왔는데요. 거기 주사 놓는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경북 구미에 사는 곽용기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복부 대동맥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동맥이 심하게 부어서 터질 위험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는데 병원 사정으로 몇 번이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겨우 5월 말로 다시 날짜를 잡았지만 이 또한 언제든 미뤄질 수 있다는 말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해를 넘길 수 있으려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증원은 양보 못한다는 정부와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둘 사이 낀 환자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부가 6주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수습본부는 지난 4일부터 47개 상급 종합병원과 8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1,900명이 증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료 지원 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은 5,000명 정도로 이달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마치면 증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진료 지원 간호사에게 허용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도 6개 업무를 추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에 익명 신고를 보장하고 신고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에서 병원 복귀를 원하거나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는 2주 동안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개인정보 요구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수부는 이에 따라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익명신고 원칙으로 바꾸고 이번 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동료 전공의나 교수의 사직서 제출 강요나 현장 복귀 방해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장병과 함께 우울증, 불안증 같은 동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질환을 치료하면 심장병의 치료 결과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 뉴스 포털 매드페이지 투데이의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대 심장내과 전문의 필립 빈클리 교수 연구팀이 관상동맥 질환과 심부전 환자 1,563명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분석 결과 심리치료와 함께 항우울제를 투여한 환자는 정신건강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환자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67%,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53%, 응급실 이송 위험이 68%, 재입원 위험은 70% 낮았습니다. 또 심리호법만 받거나 항우울제만 투여한 환자도 심장질환의 임상적 예후가 이런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보다 각각 52%, 30% 더 개선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는 심장과 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로 심장병과 우울, 불안증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촉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말인데도 강원 산간 지역에는 40c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기습 폭설에 곳곳에서 교통 불편은 잇따랐지만 관광객들은 때 아닌 봄 속의 설경을 만끽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해발 830m 대관령 일대에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대형 트랙터가 쌓인 눈을 쉴 새 없이 밀어냅니다. 주유소에선 사불단 기름 운반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주민들도 눈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대관령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밤사이 주차된 차량들 위로 이렇게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눈밭으로 변한 주차장에서 차량이 연신 헛바퀴만 돌립니다. 운전자는 급한 마음에 직접 삽을 들고 얼어붙은 눈을 퍼냅니다.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차를 못 빼고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4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고 대관령 옛길 인근에서는 25톤 화물차가 6시간 넘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눈만 조금만 있어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죠. 지금 몇 시간째 계신 거예요? 6시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눈이 반가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등산객들은 때 아닌 봄속 설경을 마음껏 즐깁니다. 광양에서 매화꽃 화려하게 핀 것을 봤었는데 일주일 지나서 여기 선자령에 와서 보니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 환상적인 동화 속 나라가 펼쳐졌네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올해도 사과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수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생육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사과나무엔 벌써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꽃이 빨리 피면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경우 열매 맺기에 실패하기 쉬워 농가에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사실 그 꽃이 일찍 핀다 해서 저희 농가들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올해 대란이 난 부분도 작년도에 봄 동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일부의 대란의 영향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일나무의 개화 시기가 평균 열흘 이상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사과꽃은 11일, 복숭아꽃과 백꽃도 각각 12일과 9일 빨리 필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른 개화와 저온 피해,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도 1월부터 민관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온 피해와 탄저병으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30% 가까이 줄어든 만큼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를 관리해 같은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봄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냉해 예방 약제를 조기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상팬이라든지 미세 살수 장치 같은 냉해 예방 시설 등을 3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지자체를 통해서 현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주로 재배하는 후지보다 개화기가 늦은 품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도록 해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는 과수 재배 방식 확산도 고려하고 있지만 품종 개발과 마찬가지로 수확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을 늘리고 저장시설 확충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돼온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로봇은 정해진 일만 할 수 있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여겨져 주로 단순 반복 업무에만 투입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에 투입되는 숙련된 노동자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데 오래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곤 했는데요. 그런데 로봇에 AI가 결합하면서 그 미래가 앞당겨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바꿔놓을 직업의 미래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말에 사과를 골라 건네는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쓰레기를 치우면서 방금 행동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기계를 조작하는 섬세한 작업은 물론 20kg까지 거뜬히 옮길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챗GPT 장착 이후 사람과 대화도 통하게 된 겁니다. 휴머노이드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열쇠는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개발한 로봇 전용 AI 반도체를 장착한 휴머노이드입니다. 사전에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사람의 작업 모습을 보고 시뮬레이션에서 스스로 학습해 결국 사람과 같은 작업을 해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이 같은 AI 휴머노이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분야로 중공업을 지목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복잡한 공장 환경에서 안전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건 물론 돌발 상황에도 최적의 결과가 예상되는 행동을 골라서 할 수 있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And the way that we set up our workstations and manufacturing and logistics, they were designed for humans. They were designed for people. And so these humanoid robotics will likely be much more productive to deploy. 국내외 제조기업들은 이미 앞다투어 제조 현장의 휴머노이드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MW와 벤츠는 각각 로봇 기업과 손잡고 공장에 AI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기로 했고 테슬라와 현대차는 휴머노이드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국내 로봇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빼닮는 걸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휴머노이드. 제조업 현장에 적용될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첫 채용 경쟁률이 16대 1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우주항공청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시험 접수를 진행한 결과 50명 모집에 807명이 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 평균 경쟁률은 5급 선임연구원의 경우 18.9대 1, 6급 연구원은 13.1대 1, 7급 연구원은 14.7대 1이었습니다. 추진단은 다음 달 8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음 달 18일과 19일 면접을 진행해 5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4급 이상 공무원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기제 공무원 후보자 수요 조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돼 5월 이후 채용 절차가 추진됩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 18일 만에 구글과 애플, 메타에 대한 첫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 규제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을 발의한 이래 첫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 애플과 메타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Our investigation focuses on a number of DMA provisions. We take issue with Alphabet's and Apple's implementation of the anti-steering obligation under Article 5(4) of the DMA. 소비자가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가져올 때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애플은 이달 초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번 조사로 앱 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메타의 경우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모델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Have to pay if they want to use Facebook and Instagram without targeted advertising. And this has forced millions of users across Europe into a binary choice. Pay or consent.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한 규정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EU 조사 결과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법정형 상한까지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와 지식재산, 기술 침해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된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감경인자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상습적으로 마약을 건네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마약 범죄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10억 원어치 이상의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소 징역 8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됩니다. 지식재산,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로 마련돼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적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제적 회복기에도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상을 알 수 있는 통계청의 2023년 사회지표, 이승은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 갈등은 경제적 갈등이 아닌 보수와 진보 갈등이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느낀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보수와 진보 항목만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19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수도권과 지방 갈등을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삶에 만족하는 사람 비중은 줄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74.1%로 한 해 전보다 1.3%포인트 줄었습니다. 4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51%대로 2년 전에 비해 8.2%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2,238만 가구로 5년 만에 11%나 늘었습니다. 1, 2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가구가 533만 2천 가구로 20여 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46.1%로 한 해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50대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서 여성 경력 단절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양파 껍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서울대, 이화여대 등 공동연구팀은 양파 껍질 추출물을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에 적용한 결과 면역세포가 2배 이상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임상시험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양파 껍질 추출물의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스트레스가 29% 정도 줄었으며 감기나 인후염 등의 감염 증상이 35%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9%는 자신의 면역력이 높아진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건물 에너지의 생산부터 소비, 고장 진단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제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학근 박사팀은 에너지 소비의 주체였던 건축물을 생산과 관리, 절감의 주체로 전환하는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과 확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이나 냉난방 공조 등 건물 내 분산 자원의 실시간 고장과 운전 상태를 관리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고장 유형과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결과 분산 자원의 고장 여부를 98% 이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저하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김성일, 임동영 교수팀은 시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가 외부 요인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학습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외부 요인에 의해 데이터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신경망 구조 설계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설계한 3가지 신경 확률 미분 방정식 모델을 시험한 결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때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발효한 디지털 시장법의 첫 칼날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나섰죠. 독점이 곧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EU 측과 차별화된 경험 제공이라는 기업 간의 견해차가 팽팽한데요. 지나친 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는 만큼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